지난 시간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화폐 수량설, 그러니까 교환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총수요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총공급은 장기적으로는 이 형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앞에 3장에서 본 이 Y는 FKL에 따라서 수직인 가격이 완전 탄력적인 총공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기 총공급은 가격이 고정된 이런 총공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총공급 총수요 곡선입니다.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죠.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고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이게 모형이고, 이 모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했는 경우 거기에 따른 이제 경제, 거시경제, 특히 여기서는 딱 두드러지는 있는 것이 소득 Y, 경제를 판단하는 제일 큰 지표죠. 소득 Y하고 그 다음에 물가 P가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봤었죠. 통화량 변화에 따른 예. 통화량 변화에 따른 예. 통화량을 늘었을 경우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총수요의 이동으로서는 예를 들어가 유통 속도가 갑자기 떨어진 경우, 그런 경우에 예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충격은 공급 부분에서도 충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사실은 충격은 둘 다 수요 곡선에서의 충격입니다. 총수요가 이동한 거죠. 그래서 총수요 곡선을 만들어내었던 그 요소에 따라 가지고 통화량, 유통속도 가지고 변화 원인을 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화는 공급에서도 물론 변화가 발생할 수 있죠. 그 공급이라는 것이 장기 공급 곡선이 변할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고 단기 공급 곡선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공급 곡선의 충격이라는 것은 소위 생산 비용을 변화시키는 충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뭐 날씨에 따라 가지고 공급량이 변하는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금의 변화, 아니면 환경 기준에 따른 기업들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용 증가, 아니면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생산 비용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제일 흔하게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석유 가격 변동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흔하게 자주 보는 것은 그 매 각 나라별로 본다 그러면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화입니다. 그런데 뭐 그게 사실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장바구니 물가, 그러니까 장을 보러 온 그 어머님이 뭔가 하면 좀 고통스러워 하시겠지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본 Y나 P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Y나 P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총공급 충격은 바로 이겁니다. 오일 가격, 그러니까 유가 변동이죠. 큰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죠. 뭐 시작점은 아마 1973년일 겁니다. 1973년 소위 말해서 1차 석유 파동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1979년에 2차 석유 파동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언젠가 2007년, 6년인가 7년인가 뭐 유가가 뭔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120, 130까지 돌파하면서 전 세계가 완전히 패닉에 빠졌었죠. 뭐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봐가지고 그 가장 큰 원인은 뭐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가지고 중국의 세계적인 원자재, 뭐 원유를 포함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엄청나게 쓰면서 세계적인 공급 부족을 겪으면서 유가가 그렇게 올랐던 것이고,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서 뭐 그 사태는 이제 좀 해결이 된 셈이죠. 그래서 유가는 이제 원래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뭐 그러다가 최근에 작년 초에 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작년 3월에
유가가, 세계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기름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 보면 이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자율이 마이너스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죠. 이자율이 왜 마이너스냐? 마이너스라면 은행에 예금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마이너스냐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뭐 예금 이자율이 마이너스라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른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마이너스인 사태도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황당무계하게도 유가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유가가 다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한때, 그러니까 실제 일정 뭐 원유 같은 경우에 그 계속 그러니까 체결돼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탱크를 안 비우게 되면 이건 뭐 나오는 거하고 충돌이 있어 가지고 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탱크에 있는 기름을 뭐 안 되면 파는 사람이 돈까지 줘가지고 가지고 가라 라고 했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유가가 발생한 날이 며칠 있었죠. 며칠 있었는데 그 정도 일까지 생겼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유가 하락은 뭐 원인 자체가 유가는 아니지만, 원인 자체가 유가는 아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기름 수요가 확 줄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생긴 거지만 어쨌든 뭐 원인 자체가 유가가 1차 석유파동 73년 아니면 2차 석유파동 79년, 그 다음에 종종 발생하죠. 중동 지역에서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중동 지역에서 마찰이 있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유가가 뭐 널뛰죠. 뭐 그런 차원에서 이 유가 변화,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 변화, 세계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 변화가 가장 큰 전 세계 경제 모든 나라한테 영향을 미치는 총 공급 부문에서의 충격입니다. 자, 사례 연구를 보면 이제 70년대 오일 쇼크, 이게 이제 1차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데, 왜 1차냐 그러면 79년에 또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그냥 오일 쇼크가 아니라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1차 석유 파동이라고 합니다. 오펙은 원유 공급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뭐 원인은 왜 그래? 갑자기 얘들이 모여가 왜 그랬냐? 그러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아랍 진영이 그 단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쳐부수겠다고 딱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공습하면서 아랍 진영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그래서 이제 군사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때 다 모여가지고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 모여서 일종의 보복 조치로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량을 줄인다 라고 해버렸습니다. 해버렸는데 하고 나니까 자기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급량을 조금 한 10% 줄였습니다. 줄이고 나니까 갑자기 유가가 배로 뛰던 겁니다. 몇 배로 올랐어요. 총량으로 이렇지만 총 전체 거래 평균으로 73년 11%, 74년 68%, 75년 16%. 이것만 합쳐도 뭔가 하면 이 73년에 비해서, 72년에 비해서 3년 동안에 더블이 됐습니다. 더블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1년 평균이고, 일시적으로 뭔가 하면 5배씩 올랐습니다. 일시적으로. 유가가 5배까지 오른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놀랐다는 것이,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경제학자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기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탄력적인 수요를 가지는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재죠. 필수재를 하기 때문에 없으면 뭐 그 무조건 아무리 비싸더라도 사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수요를 줄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줄이겠지만 당장 뭐 줄일 수가 없는 거니까요. 비행기를 띄어야 되는데 기름값이 높다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못 띄울 수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다고 뭐 비행기의 기름값을 쓰는 기름 양을 줄일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원유 가격 급등은 생산비와 가격에 막대한 충격을 주면서 공급 충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기름을 쓰는 모든 곳에 뭔가 가격이 오른 거죠. 뭐 비행기 요금 오르죠. 아니면 뭐 당장에 뭔가 하면 휘발유에서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유소 가면 가격이 뭐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요금, 버스비도 오를 것이고 기름을 쓰는 모든 것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또 뭔가 하면 그 화력 발전이 많으니까 기름을 떼 가지고 발전을 하게 되니까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고, 뭐 모든 부분에서 가격이 다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충격에 해당합니다. 실제 이때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급을 줄이니까 뭐 가격은 오르고,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거의 배급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내 기억에 미국에서도 그랬고, 당장 기름이 없으니까 배급제를 해야 될 정도로 뭐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죠. 자, 그럼 이것을 그림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래프로 우리가 쉽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를 쓰는 것은, 이 예는 실제 이제 이 충격에 따라 가지고 모든 거시 경제 변수가 아주 뚜렷하게 이론에서 예측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제 더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봅시다. 그런 석유 파동이 발생했다. 세계적으로 유가가 급등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느냐라는 거죠. 어떤 변화가 발생했느냐. 자, 어디에 변하냐 그러면 이 단기 총 공급이 변화하는 겁니다. 단기 총 공급이. 그러니까 이 수준이 이렇게 위로 올라버렸다라는 거죠. 그 유가 때문에 유가가 그게 정제하면 휘발유 아니면 항공유, 경유, 뭐 디젤유 온갖 게 있죠, 그죠? 일단 그런 것들은 그냥 1대1로 가격이 오릅니다.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죠. 일반적인 상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에 반영되는 것에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가격이 그래 신축적이지 않은데, 이거는 뭐 그냥 바로 그냥 그날 당일 최소한 일주일 내에는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주유소를 보면 최소한 매주 가격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유사 공급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정유사 공급 가격은 뭐 물론 이제 매일 들어오는 배에 따라서도 그렇고 계약되는 배에 따라서 그렇고, 아니면 뭐 주로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현물 시장에서의 가격을 보고 이제 조정하지만, 그걸 반영해 가지고 그래도 매일 반영하기는 너무 힘들 테니까 보통 우리가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 일찍, 그러니까 일요일 밤에 보통 그 도매 기름 가격을 변동시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주유소들이 보통 다 가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적시적으로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면 이런 식으로 물가 수준이 올라버립니다. 물가가 오른 거죠. 올라버렸다는 이야기는 단기 총공급순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교 정태 분석,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술적으로 이 그래프를 읽으면 끝입니다. 그래프를 읽으면 끝인 거죠. 자, 그러면 처음 시작점은 A점이었죠. 장단기 균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유가 급등, 세계적인 유가 급등에 따라서 SRAS가 위로 이동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포인트는 경제는 어디가 있냐 그러면, 경제는 항상 단기 공급 곡선하고 총수요하고의 교차점에 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요점이 되겠죠. A점에서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이 현상을 따라 가지고 B점까지 이동합니다. B점까지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B점까지 이동했다.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첫 번째, 유가 충격은 SRLS를 상방 이동시키고,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생산량과 고용을 떨어뜨렸다. B점에 갔다는 말은 A점에 비해 가지고 Y가 Y2로 감소했다.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올랐다.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오쿠노의 룰에 따르면 고용도 줄어들었다 라는 이야기죠.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이 줄어들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B까지 갔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가격 충격이 없으면 물가는 점차적으로 하락해서 경제는 완전 고용 수준으로 돌아간다. 자, 여기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 점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가 Y바에서 벗어나 있죠. 경제가 장기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채널은 우리가 경제가 Y바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때는 뭐 물가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면서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죠. 뭐 혹시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죠, 그죠? 요거죠. Y가 Y바보다 크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고,
Y가 Y바보다 적다 그러면 물가는 하락한다. 그죠? 그러니까 경제가 뭔가 불황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때는 물건도 안 팔리고 하니까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건도 안 팔리고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고용도 실업이 많다. 그러면 임금도 떨어지고 물건 가격도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요 경우죠. Y가 Y바보다 적다 그러면 P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Y가 Y보다 크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과열이죠. 과열이다 그러면 서로 물건 살라고 하면서 물건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완전 고용 이상 고용을 하려고 그러면 서로 웃돈을 주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B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세계 유가를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이제 B까지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충격을 경제 자체 내에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물가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면서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SRAS가 이제 이 밑에 점으로 3점, 4점, 5점, SR에서 3, 4, 5로 밑으로 쭉쭉쭉 밑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오게 되면 그 균형점이 다시 또 요점들이 됩니다. 요점들이 돼가지고 그럼 SRAS가 다시 어디까지 이동하느냐? 이 원점까지 다시 이동합니다. 다시 이동하면 이거하고 총수요 공급의 균형이, 총수의 균형이 다시 A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A점으로 되돌아옵니다. 즉, 총수요의 변화는 물론 방향만 미치냐 아니냐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현재 이와 같은 소위 우리가 부정적인 총수요 충격이라고 합니다. 물가를 올리는 충격. 그런 경우는 SRAS를 위로 올렸다가 그 다음에 자동 조정 기능에 따라 가지고 물가가 떨어지면서 원래의 SRAS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경제가 다시 완전 고용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림으로서는 쉽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죠. 현실 경제에서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2006년, 7년 그때 유가가 120달러, 130달러까지 갔을 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못 살겠다, 아니 흉흉한 분위기였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정부에서도 그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그 기름에 대한 세금을 낮춰줬어요. 세금을 낮춰줘가지고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휘발유를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만큼 세계적으로 오른 만큼 돈은 안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줬는데 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또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제 그때의 유가 상승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구조의 변화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크게 올랐다가 다시 되돌아올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상승이라 그러면 다시 되돌아올 건데 그 일시적인 상승 높은 수준에 맞춰 가지고 경제를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바꾸는 비용도 엄청 들고, 그런 때는 이제 정부가 알아가지고 뭔가 보조금을 주든지 세금을 깎아주든지 해가지고 유가를 낮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유가가 이제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유가는 항상 100불이 넘는다. 배럴당 120불이 이게 소위 말해서 뉴노멀, 새로운 정상이 됐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세금을 깎아주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모든 경제 주체가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적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옛날에 비해서는 기름을 적게 쓰는 경제가 돼야 됩니다. 개인으로 봐가지고는 자동차를 혼자 몰던 사람들의 어떤 일부 상당한 사람들은 뭔가 자동차를 집에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공장 같은 경우에도 옛날보다는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생산 공정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기름값, 전기값, 기름값에 대한 비용이 더 높아졌으니까 그걸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반영하는 거고, 가격이 반영했다가는 물건 안 팔리가 문 닫아야 되겠다라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생산 공정을 에너지를 덜 쓰는 공정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이 외부적인 충격에 따라 가지고 적응을 한 것이 바로 이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 밑으로 쉽게 떨어진다라는 건데, 그림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라면 괜찮은데 할 수가 없는 외생적인 유가가 상승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방법이 없죠. 거기에 맞춰가 적응해가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맞춰 적응해가 산다는 것은 모든 개인적인 소비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모든 경제 주체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더 높아진 가격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덜 쓰고 뭐 최소한 옛날보다 덜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다 만드는 것이 이게 이까지 떨어진 겁니다. 실제 거시경제의 이 변동이라는 것이 그냥 간단히 갔다가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생산 공정까지 다 바뀐 것이, 바뀌어야만이 이 밑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총량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는 더 가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가 더 부정적인 공급 충격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충격입니다. 근데 그걸 피할 방법은 없어요. 외부적인 거라면. 내부적인 거라면 피할 수는 있겠지만 외부적인 것, 우리가 뭐 세계 외부 정세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인 것이고, 실제 그렇게 변화해 가지고 이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자, 어쨌든 이론적으로 봐가지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충격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고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이 높아졌다가 다시 물가는 떨어지고 성장은 다시 오르고 월 수준으로 가고 실업률도 떨어졌다라는 것이 이 그림에서의 이동입니다. 그러면 실제 경제 데이터도 그런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봅시다. 실제 보면 73년에 처음 석유파동이 발생했죠. 그러면 73, 4, 5 이렇게 걸쳐가지고 77까지 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자, 첫 번째 인플레이션, 유가는 이제 이 빨간 겁니다. 유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유가는 왼쪽 축이다. 왼쪽 축. 이거는 지금 현재 레벨이 아니라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그래서 73년에 10% 올라오고 74년에 70% 올랐죠. 올랐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제 거의 이제 변동이 없는 영 수준으로 일단 뭐 됐습니다. 어쨌든 이 충격으로 이만큼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럼 그 결과 물가는 이 파란색이죠. 물가는 동일하게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 충격에 따라 올라갔다가 이제 증가율은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업률. 실업률은 성장률은 마이너스지만 실업률은 이제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실업률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변수는 사실은 가격 변수보다는 반응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인지에 있고 공장의 구조 조정에 뭐 시간이 걸리고 뭐 여러 등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요회 이렇게 올랐는데 당장 요회는 요 정도밖에 반영 안 하지만, 그러나 이제 유가 상승세가 조금 더 잦아드는 그 다음에 오히려 본격적으로 이 고용 시장에 한파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회수되는 것도 실물 부분, 고용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변수 같이 이렇게 팍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떨어집니다. 자, 어쨌든 그래프에서 본 예측대로 물가는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고용 실업률은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것이 실제 우리 데이터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2차 석유파동 또는 이제 1차 석유파동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후의 상황. 자, 2차 석유파동이 이제 이겁니다. 이 유가가 이거였죠. 78년, 79년, 80년까지 올랐습니다. 2차 석유파동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때 80년까지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이게 이제 잠잠해졌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오르니까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거죠.
올랐다가 이제 유가 오르는 것이 오름세가 둔화되니까 따라서 물가 상승률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실업률은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옛날에 1차 석유 파동 여파로 올랐던 것이 이제 떨어지는 추세가 천천히 이렇게 되다가 이제는 7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이제 다시 오른 유가 상승을 반영해가 다시 또 실업률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 같은 실물 변수는 조금 이제 시차를 두고 1, 2년 시차를 두고 반응을 하게 되고 회복도 그렇게 또 좀 시차를 두고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경기 회복 시기에 원유 가격이 다시 급등해 가지고 또 한 차례 엄청난 공급 충격이 초래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시 또 실업률이 오르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변수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거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73년 유가 폭등으로 이제 중동 지역이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재미를 많이 보니까 뭐 물론 이제 그거에 왜 중단됐냐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 너무 충격이 크고 그 다음에 비난이 크니까 한 75년 정도부터는 이제 뭐 좀 정상화했습니다. 정상화했는데 돈 맛을 한번 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년 더 지나고 나니까 또 한 번 하자 뭐 라는 분위기가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석유 파동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소위 정치적인 힘도 과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대해 가지고 뭔가 자기들도 보이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제 전략적인 거였겠죠. 그래서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2차 석유 파동은 1차 석유 파동에 비해 가지고는 충격이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번 당했죠. 한번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고 되는 것이 자 이제 저 화석연료 언제든지 저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벤추얼리 고갈한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고 그 다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해놓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뭐 2차 석유 파동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이 되니까 그 충격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그림 봤지만 그 그래프의 이동도 사실은 출렁임이 또 덜했는 셈입니다. 덜하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석유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을 이제 안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걸 안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효력이 떨어져가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근본적인 카르텔의 한계입니다. 근본적인 카르텔의 한계. 그러니까 오펙이라는 게 대표적인 카르텔이죠. 가격 담합 기구. 그래서 카르텔을 통해 가지고 가격 담합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본다라는 것의 한계는 뭐냐 그러면 서로 배신하는 것이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카르텔에가 돈 벌려 그러면 생산량을 줄여야 되죠. 생산량을 줄이면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올라가지고 결국은 뭐 많은 양 공급하는 것보다는 적은 양 공급해 가지고 더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한계는 뭐냐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나면 그때는 다들 약속한 대로 안 줄이고 더 팔고 싶은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소위 어떻게 봐서 치팅이죠. 치팅인데 그런 치팅 때문에 결국은 오펙의 석유 파동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전략은 그 뒤에부터는 중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석유 파동 시에는 이제 그런 카르텔이 붕괴되는 치팅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를 못 믿게 되는 거죠. 못 믿게 되면서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3차 석유 파동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러고 나가지고는 다시 이제 오히려 세계적으로 이제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82년부터 보면 유가는 증가율이 0인데 이 밑으로 쫙 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왜 하락세냐? 이제 일단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카르텔 가격 담합은 안 하고 못하고 세계적인 이제 비난도 있고 못하고 거기다가 한번 고유가 그다음에 유가 레벨이 올라가고 나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뭐 여러
대체 에너지도에 대한 연구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비싸지니까 기름 발굴에 대해 가지고 유전 발굴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술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여기 파고 저기 파니까 다 기름이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 뭐 아니면 유럽의 영국부터 시작해가 북해 뭐 미국은 원래 유전이 많았고 뭐 중국 호주 뭐 전 세계적으로 뭔가 유전이 많이 발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옛날에 비해 가지고 기술 수준이 높아지니까 옛날은 감히 채굴 엄두를 못 댔던 심해까지도 채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유전도 옛날에는 한 요 정도를 채굴해냈는데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나오겠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 또 다른 기술이 있어가지고 파이프를 하나 더 꽂아가지고 거기서 물이나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밑에 있는 것까지도 다 끌어냅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옛날보다 채굴할 수 있는 기술도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급량이 확 넣는 거죠. 공급량이 느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판을 잊고 난 뒤에 80년대부터는 오히려 유가가 긍정적인 공급 충격이 됐습니다. 큰 폭의 유가 하락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반대 방향으로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단기 총공급이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비용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떨어지는 물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이동이 발생했죠. 큰 폭의 유가 하락이 발생하고 모욕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감소하고 실업도 감소하죠. 즉 유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니까 뭐 요 다음에부터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CPI가 뭔가 하면 이것보다 이렇게 옛날에 비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이릅니다.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뭐 이 CPI는 오른쪽으로 봐야 됩니다. 6%던 것이 뭐 4% 거의 뭐 2%대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죠. 그래서 긍정적 총공급의 충격은 이런 식으로 물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실업률을 낮추는 그런 변화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충격, 총 수요 부분의 충격, 총 공급 부분의 충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경제가 바뀌는지, 그러니까 물가 수준과 그 다음에 뭐 성장률 또는 실업률이 바뀌는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장의 마지막 부분, 안정화 정책. 자,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경제 변동의 심각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불리한 공급 충격의 영향에 대응해서 금융 정책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뭐 앞에 이와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석유 파동이 발생했다. 그럼 유가가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고 유가가 높아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실험이 발생하는 거죠. 가격의 단순 변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렇게 개입을 안 해도 뭐 무방한데 제일 큰 부분은 그겁니다. 실업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국가가 뭐 하냐?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불리한 공급 충격의 영향, 제일 큰 부분은 고용이죠. 고용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자 경제 정책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정책을 우리가 안정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안정화 정책이란 것은 Y가 Y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Y바로 되돌리는 정책이라는 거죠. Y바에 있는 게 제일 안정되어 있는 거죠. Y바에서 벗어나는 걸 막는 정책, 아니면 벗어나 있으면 다시 빠른 속도로 Y바로 되돌린다. Y바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경제가 안정화된 거죠. 그런 것을 안정화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경우를 봅시다. 아까 말한 석유파동. 그러면 SRAS가 이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 자동 조정 기능에 따라서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A로 되돌아온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그림같이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 했죠. 그 시간이 지나는 것은 모든 경제 주체가 여기다가 다 적응하고 생산 공정을 다 바꾸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뭐 1, 2년이 아니라 10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긴 기간을 못 참겠다는 이야기죠. 못 참겠다. 그러니까 경제는 자동 조작 회복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실업 좀 발생해도 좀 기다려라. 그러면 좀 있으면 어떻게 다시 일자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경제학적인 그 이야기라는 것이 뭐 쉽게 이야기하면 돌맞을 이야기죠. 기다리면 된다는 것은 좀 있으면 뭔가 임금이 떨어진다. 그러면 덜 받고 가서 일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임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해고된 사람도 너도 옛날보다는 더 낮은 월급에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자동 조정 기능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는 거죠. 뭐 할 수 없으면 그거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나서는 거죠. 나서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충격이 장기적인 계속적인 충격이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든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귀파동 같이 어떻게 봐가지고는 일시적인 정치적인 요인이다. 그러면 좀 지나고 나면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원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이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이 경제가 바뀌는 것보다는 뭔가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 와이바 수준으로 이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정책을 쓸 것이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거시경제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근데 지금 ASAD 모형 우리가 지금 설명한 상태에서는 재정정책은 아직 없죠. 없는 것이 총수요를 CIC 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한 건 아니라 MV는 PY를 통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까지는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이 포함된 것은 M은 있죠. M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통화량을 늘리면 된다라는 거죠. 통화량을 늘린다 그러면 이 AD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얼마만큼 느리냐? 얼마만큼 느리냐 그러면, 자, 이거하고 이 선의 균형점이 Y바가 될 수 있도록 느리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Y가 Y바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되돌아가려고 그러면 총수요 곡선하고 단기 총공급 곡선하고 교차점이 이 Y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른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이까지 이동시킨다는 거죠. 이까지라는 것이 이 AD하고 이 SRA에서 교차점이 이 Y바가 되는 C점에서 교차할 수 있을 만큼 AD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통화량을 늘린다 그러면 뭐 Y는 Y바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안정화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정화 정책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Y바를 달성하는 것은 쉽진 않아요. 뭐 실제 뭐 요즘 예를 봅시다. 코로나 국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은 뭐 유사 이래 뭐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통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을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와이바로 갔냐? 그러면 아무도 노입니다. 실업률이 낮아졌냐? 별로 안 낮아진 겁니다. 뭐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저 가게들을 문 못 열고 있는 거죠. 아르바이트 자리는 다 없어졌고 여러분 중에서도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손가락 빠는 사람들이 꽤 생긴 거죠. 그러니까 통화정책에 따라서 Y가 Y2 같은 것을 Y바로 이렇게 옮길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 실제 이제 뭐 이까지 아니더라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아니면 더 왼쪽으로 가는 걸 막았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느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실업을 조금 덜 생기겠다 아니면 조금 줄였다. 뭐 그 정도만 해도 정책이라는 것이 기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같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한다. 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방향이나 아니면 최소한 아까 말한 대로 효과가 없더라도 국가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뭔가 하면 좀 안심을 시킨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코로나 사태는 그거죠. 이거는 정책으로 통화 정책으로 거시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게 문을 못 여는데 전염병 때문에 가게 문을 못 여는데 돈을 퍼가지고 뭔가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빨리 이 전염병을 우리가 퇴치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딱딱 똘똘 뭉쳐가지고 빨리 이걸 퇴치하고 그래야지 가게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회복되는 거지. 돈을 퍼부어가지고 재정정책, 통화정책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단지 이제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대해가지고 뭔가 하면 아니 뭐 굶어 죽진 않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그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이 안정화 정책